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길게 늘어선 화초들의 마른 잎을 떼어주고 흙이 보송하게 마른 녀석들에게는 물을 흠뻑 주는 것이 요즘 제 소일거리 중 하나였어요.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 살다가 얻은 이 고요함은 금쪽같이 귀한 것이었지요. 자식들이 모두 분가하고 10년 전 영감마저 먼저 세상을 뜨고 나니 이 넓은 2층 집에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롭지 않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한 편이 훨씬 나았으니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이 집과 작은 상가 건물, 그리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노후 자금. 그것들이 제게는 자식보다 남편보다 더 든든한 벗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좀처럼 울릴 일이 없는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의 쇼호스트가 목청을 높이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음도 없던 공간에 날카롭게 파고드는 소리였어요. 택배를 시킨 기억은 없는데 누구일까? 인터폰 화면을 켜자마자 제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색한 미소를 매달고 서 있는 아들 백종민과 며느리 서미정의 얼굴이 가득 차 있었지요. 1년에 2번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밥 한술 뜨기가 무섭게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엉덩이를 떼기 바빴던 녀석들이었고요. 그런 애들이 무슨 일로 예고도 없이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좋은 예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종민이에요. 미정이랑 같이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쓸데없이 밝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제 팔을 덥석 잡으며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보고 싶으셨죠?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어머니 생각나서 들렀어요. 그 애의 손에는 무슨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랩으로 겹겹이 포장된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딱 봐도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지요. 하지만 저런 과일 바구니는 딱 질색입니다. 실속 없이 포장만 거창하고 정작 열어보면 위쪽 과일 몇 개만 멀쩡하고 아래는 무르거나 상한 것들로 채워 넣은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마치 지금 제 앞에서 온갖 예쁜 말을 늘어놓고 있는 며느리의 속내처럼 말입니다. 일이 바쁠 텐데 여기까지 웬일이냐. 미리 전화라도 주지 그랬어. 제 말에 아들 녀석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드리려고 그랬죠. 어머니, 이거 미정이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로만 골라 담은 거예요. 저는 말없이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팔에 전해졌지만 그 무게만큼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신발을 벗고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어머니, 집이 여전히 좋네요. 이렇게 넓은 집에서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라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합니다. 저는 대답 대신 주방으로 가 과도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과일 바구니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고 가장 위에 있던 탐스러운 애플망고를 꺼내 잘라 접시에 담아 내밀었어요. 왔으니 뭐라도 먹고 가거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제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허허 웃으며 망고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잘라주시니까 더 맛있네요. 한참이나 의미 없는 안부 인사가 오갔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얼마나 별난 사람인지 아들 회사의 실적이
어떤지 따위의 제게는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들이었지요. 저는 잠자코 그들의 만담을 들어주며 녀석들이 본론을 꺼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 비싼 과일 바구니는 분명 목적이 있는 뇌물일 테고 저 살가운 미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마일 테니까요. 제 평생의 경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고요. 어머니께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왔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제안? 그게 뭔데? 저희 올여름에 다 같이 휴가 가는 거 어떠세요? 정말 끝내주는 곳으로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널찍한 개인 수영장,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진 가림 같은 거실. 누가 봐도 하루 숙박비가 웬만한 직장인 월급은 될 법한 최고급 풀빌라 리조트 사진이었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정말 좋죠? 요즘 이런 데가 유행이래요. 저희가 예약하려고 알아봤는데 마침 딱 한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잠자코 사진을 넘겨보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제 돈 주고 가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곳이었지요. 저런 데서 하룻밤 자는 돈이면 시장 상인들에게 뜨끈한 국밥 수십 그릇은 사주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좋아 보이기는 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웬 휴가 타령이야. 그것도 이렇게 비싸 보이는 곳으로. 제 질문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휴가 한번 못 가보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러니까 제 친정 부모님도 모시고 다 같이 가서 즐겁게 놀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요. 사돈네까지?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혼자라면 어떻게든 구슬려 넘어오게 할 자신이 없으니 사돈네까지 끌어들여 수적 우세를 확보하겠다는 심산이겠지요. 아들 녀석은 옆에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며느리의 말을 거들 뿐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지. 맨날 집에만 계시지 말고. 그래서 이 비싼 곳을 너희 돈으로 가겠다고? 제가 핵심을 찌르자 두 사람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우물쭈물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게 저희가 요즘 지출이 좀 많아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요. 어머니만 좋다고 하시면. 그 어떻게든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국 돈은 제가 내라는 소리를 참 길고도 구차하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사돈네 식구들까지 전부 데리고 가는 여행의 경비를 전부 제게 떠넘길 속셈인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너희 형편에 맞게 다녀오너라 하고 잘라 말했겠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속내가 어디까지인지 그 뻔뻔함의 끝이 어디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이것이 어쩌면 제가 이 녀석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외로운 노인네가 자식들의 효도 제안에 감격한 것처럼 보이도록 최대한 연기를 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너희가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아이고, 내가 정말 자식 하나는 잘 뒀네. 제 반응에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지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가시는 거예요? 가다마다. 가야지. 이렇게 좋은 곳을 너희가 가자고 하는데 내가 마다하면 쓰나.
사돈들도 모시고 간다니 더 좋지.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다 같이 얼굴 보고 밥 한 번 먹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으로 가 통장을 꺼내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래, 여행 경비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애미가 전부 다 시원하게 쏠게. 너희는 가서 재미있게 놀 생각만 해. 알았지? 제 입에서 전부라는 말이 떨어지자 아들 내외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게 와서 와락 안기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최고예요. 가증스러운 연기였습니다. 제 등 뒤에 대고 아들 녀석과 눈빛을 교환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더라. 너희가 지금껏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여행지에서 내가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판단할 것이다. 이번 여행은 너희에게는 공짜 효도 관광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너희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완전히 끊어낼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 손으로 직접 판을 깔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녀석들이 그 판 위에서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는지 그 끝은 과연 어디일지 똑똑히 지켜볼 참입니다. 며칠 뒤 아들 녀석이 운전하는 차는 서울을 벗어나자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와 회색 빌딩 숲을 지나 창밖으로 푸른 농과 야트막한 산들이 그림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연신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풍경을 찍어대며 제잘거렸습니다. 제 옆자리에 쌓인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싼 반찬통들과 온갖 식재료가 담긴 아이스박스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지요. 어머니, 공기부터 다르죠? 캬, 이래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해외로 나가나 봐요. 며느리가 창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훅 들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여행의 시작은 불쾌하고 의심스러웠지만 이왕 길을 나선 것, 저들의 추악한 속내를 확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자연만큼은 잠시 즐겨도 괜찮지 않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생각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자 무슨 성문처럼 거대한 입구가 나타났고 그 안으로 들어서니 그림엽서에서나 보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과 야자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독채 풀빌라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지요. 우리에게 배정된 곳은 그 중에서도 바다가 가장 잘 보인다는 로열 스위트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후끈한 공기와 함께 섞여오는 옅은 소금기 섞인 바다 내음과 수영장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우와, 대박.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사진보다 훨씬 좋아요. 며느리는 소녀처럼 방방 뛰며 좋아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빌라 앞에는 이미 낯익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있던 바깥사돈과 안사돈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특히 안사돈은 마치 제 집인 양 편안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다가 우리를 보고서야 느릿하게 일어났어요.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아이고, 길이 많이 막혔나 보네요. 저희는 한참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말 속에 숨은 가시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유롭게 먼저 와서 쉬고 있었는데 사부인은 늦게 오셨네 하는 비아냥이었지요. 바깥 사돈은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흘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사부인 덕분에 저희가 이런 천국 같은 곳에 다 와봅니다. 하하. 그는 제 손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왔지만 저는 제 양손에 들려있던 짐 가방을 슬쩍 들어보이며 그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짐은 받아줄 생각도 않고 자기 장인 장모에게 달려가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먼저 와 계셨네요. 피곤하지는 않으셨어요? 피곤하긴. 자네 장모는 이런 데 오면 날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나저나 우리 사위, 사부인 모시고 오느라 고생 많았네. 바깥 사돈은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격려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운전은 아들이 했지만 여행 경비는 제가 댔고 먹을 음식은 제가 다 준비해 왔는데 정작 고생했다는 칭찬은 아들 녀석이 듣고 있는 꼴이라니. 며느리는 제게서 과일 바구니를 냉큼 받아 사돈 부부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봐. 어머님이 글쎄 이런 귀한 걸 다 싸우셨다니까? 겉으로는 저를 칭찬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제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자기 어머니인 안사돈에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오시게 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안 그래? 그 말을 들은 안사돈은 우리 딸 여우 다 됐네 하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저들의 저 대화, 저 눈짓, 과일을 쌓은 제 수고와 노력은 당연히 받아야 할 비용일 뿐이고 그 과일을 얻어낸 모든 공은 오직 며느리,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식모가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판 위에서 착취당하는 물주에 불과했습니다. 사부인, 짐은 이쪽에 푸세요. 저희가 방을 좀 나눴는데 사부인은 이쪽 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안사돈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복도 가장 끝에 있는 다른 방들보다 크기가 작아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힐끗 보니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가장 좋은 방은 이미 사돈 부부가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좋은 방은 아들 내외가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휴가를 주최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한 사람은 가장 작고 전망도 좋지 않은 방을 배정받은 셈이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목표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본성을 확인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그 본성을 향해 다가가는 작은 발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짐을 대충 풀어놓고 거실로 나오자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가 텅 비었네요. 저희 출출한데 뭐 먹을 거 없을까요? 어머니가 싸우신 반찬 좀 꺼내주세요. 아주 자연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아이스박스로 걸어가 주섬주섬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무친 나물과 조린 장조림, 직접 담근 오이 소박김치가 모습을 드러내자 안사돈이 옆으로 다가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사부인은 정말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이걸 언제 다 하셨대. 나는 이런 거 하려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던데. 그러면서도 손 하나 까딱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지요. 저는 묵묵히 접시에 반찬을 옮겨 담고 밥솥에 쌀을 안쳤습니다. 아들 녀석과 바깥 사돈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와 안사도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손톱을 매만지며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공간 속에서 오직 저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완벽하게 이 집안의 하녀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밥이 다 되었다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잘 차려진 식탁을 보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식사들 하세요. 다 차렸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식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깥 사도는 제육볶음 한 점을 입에 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이야, 이 맛이야. 사부인, 식당은 왜 그만두셨어요? 계속하셨으면 아마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을 텐데. 우리 사위는 정말 복받았네. 이렇게 음식 잘하는 어머님을 둬서 말이야. 입에 발린 칭찬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맛있다는 말 한마디만 할 뿐, 제 노고를 알아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그들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하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먹는 사람. 식사 시간 내내 그 누구도 제게 물 한 잔 떠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김치 좀 더 주세요. 국이 식었는데 데워주세요 같은 요구만 이어질 뿐이었지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저는 홀로 주방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잠시 제 옆으로 다가와 묻더군요. 엄마, 내가 도와줄까? 됐다. 남자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가서 장인어른이랑 이야기나 더 나눠.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저를 돕고 싶었다면 제 말에 상관없이 고무장갑을 빼앗아 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럼 부탁 좀 할게. 엄마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등을 돌려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기대마저 접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제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저 집안의 사위이자 남편으로 완벽하게 편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바깥 사돈이 가져온 비싼 양주가 등장했고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핑계로 주방에서 과일이나 깎으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바깥 사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채워 아들에게 건네며 은근슬쩍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백서방, 자네는 정말 장가 하나는 잘 왔어. 우리 미정이가 좀 까칠해 보여도 속은 깊은 아이야. 안 그런가요, 사부인? 느닷없는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바깥 사도는 제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자 하니 사부인께서 아주 재력이 상당하시다고. 식당 하셔서 모은 돈도 많으시고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모든 걸 일궈내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노골적인 재산 탐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과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저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산 것뿐입니다. 먹고 살 만큼은 있습니다. 에이, 겸손하시기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주가 얼마나 부러운지 아십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노후 준비지. 사부인은 노후 걱정은 하나도 없으시겠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으실 테고.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당신은 돈이 많으니 자식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압박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아빠. 어머니 건물 위치도 엄청 좋잖아. 거기 월세만 해도 웬만한 대기업 부장님 월급보다 많을걸? 저는 아무 말 없이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너희가 탐내고 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애써 삼켰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와 명분이 필요했어요. 아들 녀석은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채로 그저 해실해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제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데도 아들은 어머니를 보호하기는커녕 마치 남의 이야기인 양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 첫날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뒤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칠흑 같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뒤섞인 거대한 파도였지요. 저는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칼자루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늙고 힘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평생을 전쟁터 같은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라는 것을 머지않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잠자리 탓인지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빌라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간간이 옆방에서 들려오는 바깥 사돈의 코 고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듯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젯밤에 술판이 벌어졌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술병과 안주 접시, 과일 껍질들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공기는 퀴퀴한 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접시와 양념이 말라붙은 그릇들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이 집안에서 그 누군가는 언제나 저였으니까요. 저는 익숙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허리를 숙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잠이 덜 깬 얼굴을 한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설거지는 왜 하고 계세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참으로 듣기 좋은 빈말이었습니다. 정말로 할 생각이었다면 잠이 덜 깬 얼굴로 나타나지는 않았겠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헹구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척 연기를 하다가 이내 제게서 등을 돌려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목마른데 마실 것 좀 없을까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거기 냉장고 두 번째 칸에 보면 내가 매실청 담가온 거 있다. 물에 타서 마셔라. 네, 어머니. 며느리는 신이 나서 매실청을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설거지하는 제 모습은 까맣게 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안사돈도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 역시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며느리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머나 사부인, 동트기도 전부터 이게 무슨 고생이세요.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네요. 호호. 그녀는 제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며느리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젯밤에 못다한 수다를 다시 시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녀석과 바깥 사돈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고생하신다거나 도와드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모든 가사노동은 제 담당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규칙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다가 다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마신 술 때문에 다들 속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시원한 황태 해장국을 끓이기로 마음먹었지요. 제가 북어를 찢고 물을 나박하게 썰고 있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자기들끼리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기록해둘 참이었습니다. 해장국이 맛있게 끓고 계란말이와 김치볶음까지 곁들여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아침 드세요라고 말하자 그제야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식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와, 어머니, 이게 무슨 진수성찬이에요. 해장국 냄새가 끝내주는데요. 아들 녀석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크어 시원하다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칭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이 음식을 누가 어떤 노력을 들여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당연하게 음식을 즐기고 평가할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손뼉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뭐 할지 정했어요? 안사돈이 글쎄, 날도 더운데 어디 나가기도 귀찮고라며 말끝을 흐리자 며느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서 차로 15분만 가면 수상스키랑 바나나보트 같은 거 탈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우리 그거 타러 가요. 젊은 사람들끼리. 젊은 사람들끼리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명백히 저를 배제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잠시 제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이내 며느리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재미있겠는데? 아버님도 같이 가시죠? 바깥 사돈은 나야 좋지. 나 아직 안 죽었다. 라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안사돈은 나는 물에 빠지는 건 싫은데 구경이나 해야겠다라며 따라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네 사람의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제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이 결정된 후에야 제게 선심 쓰듯 말했어요. 어머니는 피곤하시니까 숙소에서 푹 쉬고 계세요. 저희 금방 놀다 올게요. 점심은 대충 사 먹고 올 테니 어머니 식사만 챙겨 드세요.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소외였지요. 늙고 거추장스러운 짐은 숙소에 남겨두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물놀이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너희끼리 재미있게 놀다 오너라. 제 대답에 며느리는 안심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사람은 신이 나서 방으로 들어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선크림을 바르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들뜬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빌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제게 손을 흔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히고 빌라 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카드 결제 알림 문자였습니다. 수상 레저 15만 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놀러 가면서 그 비용마저 제가 준 카드로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질러 놓고 간 거실을 치우고 벗어놓은 잠옷과 수건들을 끌어모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두 집안의 식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식모는 돈이라도 받지요. 저는 제 돈을 써가며 이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일을 하고 나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아침에 먹다 남은 해장국을 데워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고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 내 편이 아니었고 며느리는 나를 제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은 딸과 합심하여 제 재산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참으로 비참하고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테라스 쪽에서 안사돈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었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척이나 흥분되어 있었고 주변을 경계하지 않는 듯 목소리 톤도 꽤 높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나야. 잘 지내? 응, 나는 지금 가족들이랑 휴가 와 있어. 아주 죽여주는 곳이야.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듯 하더니 안사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은밀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안사돈 돈이지. 그 할망구가 보통 짠순이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로 순순히 지갑을 열더라고. 우리 미정이가 머리를 잘 썼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망구, 저를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끝이 아니야. 언니 대박인 거 알려줄까? 지금 우리 남편 사업에 투자건 하나 물게 생겼거든. 이번에 사부인 건물만 팔게 하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지금 거의 다 넘어왔어. 아들놈도 완전히 우리 편이고 할망구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들어주게 될 거야. 이번 휴가 끝나고 나면 우리도 이제 팔자 피는 거지. 안사돈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악마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들은 저를 효도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이곳에 데려와 기분을 띄워준 뒤 자연스럽게 투자를 유도하고 건물을 팔도록 종용할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곧장 휴대폰을 들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숙자입니다. 급히 상담할 일이 생겼습니다. 상속 및 증여 관련해서
자식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건물을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처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묶어둘 수 있는 방법도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알아봐 주십시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떨리던 손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서글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너희의 계획대로 움직여라. 나 역시 나의 계획대로 움직일 테니 이 게임의 끝에서 누가 웃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신나게 수상 스키를 타며 미래의 불을 꿈꾸고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밖에서 신나게 놀다 온 네 사람이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햇볕에 발갛게 익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피곤함과 동시에 만족감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제잘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와,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바나나 보트 타다가 물에 빠졌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그녀는 제게 아무런 악의가 없다는 듯 순진한 아이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그래, 재미있었다니 다행이구나. 얼른들 씻어라. 저녁 준비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각자의 욕실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녁에 있을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측에 미리 주문해둔 최상급 한우와 신선한 해산물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손질하고 함께 곁들일 채소를 씻고 직접 만든 특제 양념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샤워를 마친 그들은 하나둘씩 뽀송뽀송한 얼굴로 나타나 테라스에 있는 바비큐 그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들 녀석과 바깥 사돈은 그릴에 숯을 피우며 자기들끼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며느리와 안사돈은 예쁜 유리잔에 와인을 따라 마시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준비는 온전히 제 몫이었고 그들은 파티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손님들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숯불 위에 고기가 올라가자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깥 사돈은 와인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제의했어요. 자, 우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사부인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지요. 그 미소는 곧 시작될 본론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고기가 몇 점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들 녀석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답답하다는 듯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저희 아빠가 요즘 아주 좋은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대박 아이템이에요. 바깥 사돈은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허허, 대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는 분이랑 같이 작은 사업 하나 시작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전망이 아주 밝은 아이템이라서
투자만 제대로 받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요.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제 침묵에 그들은 더욱 초조해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장인어른 사업에 엄마가 좀 투자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그냥 해달라는 건 아니고 지분도 확실하게 챙겨주신다고 했어요. 나중에 몇 배로 불어서 돌아올 거예요. 정말이야. 아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제 돈으로 자기 장인의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고 싶어 하는 아들의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상가 건물, 그거 그냥 가지고 계시면 월세 받는 게 전부잖아요. 하지만 그걸 처분해서 저희 아빠 사업에 투자하면 월세랑은 비교도 안 되는 큰 돈을 버실 수 있다고요. 어머니 노후가 훨씬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참으로 그럴듯한 포장이었습니다. 저를 위하는 척 말하고 있지만 결국 제 건물을 팔아치워 자기들 배를 불리겠다는 속셈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지요. 사돈 부부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잘 익은 새우를 하나 까서 제 앞 접시에 놓으며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건물은 팔 생각 없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순간 바비큐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글거리던 고기 굽는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파도 소리도 그들의 숨소리마저도 들리지 않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허허, 사부인.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물론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요. 제가 사업 계획서라도 제대로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해.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보지도 않은 사업에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제 두 번째 말은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아들 내외와 사돈 부부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실망감, 그리고 이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린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회인지 너희를 위한 기회인지는 내가 더 잘 알 것 같구나. 제 말에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그깟 건물 하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어차피 그거 나중에 다 저희 거예요. 조금 일찍 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드디어 속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차피 다 저희 거라는 그 한마디에 그녀가 평소 저와 제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았던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사도는 딸의 막말을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예, 미정아. 가만히 있어. 사부인께서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셔서 그러시는 걸 거야. 사부인, 이게 다 사부인 아들. 그러니까 종민이 잘 되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재산을 빼앗아 자기들 빚을 갚고 배를 채우려는 그들의 탐욕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한 공간에 앉아 밥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배불러서 그만 들어가 쉬어야겠다. 너희들끼리 마저 즐기거라. 제가 등을 돌리자 뒤에서 며느리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세요? 끝까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본심을 모두 확인한 이상,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빌라 안으로 들어와 곧장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자 밖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를 향한 원망과 비난이 섞인 험담들이었겠지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까 변호사에게서 온 답신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게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안겨줄 몇 가지 법적 절차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면 나는 너희와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완벽하게 끊어낼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내 재산은 단 1원도 구경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오늘 밤에 이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평생토록 후회하게 될 것이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그렇게 저의 마지막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바비큐 파티가 파국으로 끝난 뒤 빌라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들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아마 제 험담을 안주 삼아 남은 술을 마시고 있는 듯 했어요. 이제 와서 그들이 저를 뭐라고 욕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머릿속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녀석의 진심이었지요. 일말의 가능성,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한 가닥 희망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미련 없이 잘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잠시 내 방으로 오너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들어가도 돼? 들어오너라.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은 술기운과 난처함으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차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녀석을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녀석은 제 눈치를 살피며 입술만 달싹일 뿐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 아까 그게 진심이었니?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건조했습니다. 아들은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되물었습니다. 뭐가? 네 장인 사업에 내 건물을 팔아서 투자하라는 거 말이다.
그게 정말로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냐? 아니면 네 처가와 장인을 위해서 한 말이냐?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녀석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오가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이 상황을 무마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 투자를 받아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녀석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민아, 똑바로 대답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가 내 아들이라고 믿고 싶은 이 애미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하고 거짓 없이 말해봐. 너 저들과 한패니?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꼭 누구 편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장인어른 사업이 정말 괜찮은 거라니까. 나도 자료 다 봤어. 성공만 하면 우리 다 같이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야.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편하게? 내가 지금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보구나.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내가 뭐가 그리 불편해 보여서 너는 네 장인의 사업에 내 전 재산을 밀어 넣으라고 하는 거냐? 제 날카로운 반박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네 장인 사업이 잘못되면 어쩔 거냐? 내 건물 팔아서 투자한 돈 다 날리면 그땐 어떻게 책임질 거냐? 너 책임질 수 있어?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회피하는 눈빛에서 저는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녀석은 단 한 번도 실패의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저 장밋빛 미래와 달콤한 성공의 과실만을 꿈꾸고 있었지요. 설령 잘못되더라도 그 책임은 온전히 제가 지게 될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왜 꼭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해, 엄마. 그리고 장인어른이 나한테도 지분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나도 이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우리 가족. 녀석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녀석이 말하는 우리 가족 안에 더 이상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 백종민은 이제 서미정의 남편이자 바깥 사돈의 사위일 뿐, 제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다는 것을요. 제게 남았던 마지막 미련,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다. 이제 그만 나가보거라. 나도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더 화를 내거나 혹은 매달리거나 아니면 설득당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녀석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아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마음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문이 영원히 닫혔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반격을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락 상대는 30년 넘게 제 곁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처리해준 박 변호사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박 변호사님, 미안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좀 뵐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유언장 공증이랑 재산 신탁 관련해서 처리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박 변호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내일 오전 9시에 사무실에서 뵙지요. 오시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다음 상대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일 잘하기로 소문난 부동산 중개인이자 제 상가 건물을 오랫동안 관리해 준 곳 사장이었습니다. 고 사장 나예요. 밤늦게 미안해요. 다름이 아니라 내 상가 건물 말인데 그거 신탁회사에 맡기려고 하는데 절차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내 허락 없이는 아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아주 단단하게 묶어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요. 고 사장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제 의도를 파악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뜻대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변호사님 만나 뵙고 나서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십시오. 필요 서류부터 신탁회사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두 통의 전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지긋지긋한 여행을 마무리하고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네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모두 입을 다물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일부러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아까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하다. 늙은이가 속이 좁아서 그랬다고 생각해 다오. 제 사과에 네 사람의 얼굴에 서서히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에는 역시 별 수 없구나는 안도감과 경멸이 뒤섞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사과를 제가 그들의 제안을 재고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려서 어머니께서 놀라신 거죠. 저희가 죄송해요. 며느리가 살갑게 다가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나저나 다들 어젯밤에 마신 술 때문에 속이 좋지 않을 텐데 내일 아침은 내가 아주 특별한 해장국을 끓여줘야겠다. 내가 평생 식당하면서 개발한 비법 육수로 끓인 건데 한 그릇 먹고 나면 속이 확 풀릴 게다. 제 말에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그래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깥 사돈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정말입니까? 사부인의 비법 해장국이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역시 사부인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대해도 좋다. 그러니 오늘은 다들 그만 들어가서 푹 자거라. 내일 아침 아주 개운하게 시작하게 해줄 테니. 저는 인자한 어머니이자 너그러운 시어머니 그리고 통 큰 사부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들은 제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기분 좋게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잠자리에 누워 제 건물을 팔아치운 돈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지요. 제가 끓여주겠다는 그 특별한 해장국은 사실상
제가 그들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가거라. 나의 어리석었던 아들과 탐욕스러웠던 너희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빌라 안은 어젯밤의 소동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침대에서 내려와 어젯밤 미리 꾸려두었던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갈아입을 옷까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짐들은 모두 이곳에 버려두고 갈 참이었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듯 불필요한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방을 빠져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희미한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테이블을 찾아 그 위에 제가 밤새 쓴 짧은 메모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잠들어 있는 그들의 방문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방문, 며느리의 방문, 사돈 부부의 방문. 저 문들 너머에서 그들은 아마 행복한 꿈을 꾸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독한 현실일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정각. 빌라 밖에서 희미하게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어젯밤 미리 예약해둔 택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본 뒤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에 와닿는 감촉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제 행색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로 갑시다. 최대한 빨리요.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풀빌라의 모습을 보며 저는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드디어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욕과 배신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제 마음속에 쌓여왔던 모든 응어리들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는 거침없이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핏줄로 이어진 인연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끊어내는 것이 맞는 일일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핏줄이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탐욕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김숙자라는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택시는 서울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통신사 직영점이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통신사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첫 번째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전화번호 바꾸려고요. 지금 당장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단호한 태도에 군말 없이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써왔던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던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를 통해 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고 남편의 부고를 전해 들었으며 수많은 인연을 맺고 끊었습니다. 그 번호를 없앤다는 것은
제 과거의 상당 부분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새로운 유심칩을 휴대폰에 끼우자 화면에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가 잠시 떴다가 이내 새로운 통신 자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전화번호를 바꾼 뒤 저는 곧장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지만 그는 이미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일이나 처리합시다. 저는 박 변호사가 내미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밤새 제가 요청한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사모님, 먼저 유언장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사모님의 모든 재산을 아드님이 아닌 사모님께서 지정하시는 제3자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드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무엇보다 사모님께서 평소 아드님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오셨다는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생전 종혈을 통해 이미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할 겁니다.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제 뜻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다음은 상가 건물에 대한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시면 건물의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리, 즉 월세를 받거나 건물을 사용하는 등의 모든 수익권은 사모님께서 그대로 가지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사모님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사모님 본인조차도 이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드님이 어떤 감언이설로 사모님을 속이려 하거나 혹은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 건물을 빼앗아갈 방법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입니다. 완벽한 방어막이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에도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뿐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했습니다. 제 재산도 제 남은 인생도 온전히 제 것이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굳게 닫혀있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지난 며칠간 쌓여있던 퀴퀴하고 무거운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오디오의 전원을 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집 안가득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며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제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를 발견했겠지요. 제가 남긴 메모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남은 휴가 즐겁게들 보내려무나. 리조트 비용은 너희가 알아서 정산하렴. 엄마가 그 메모를 읽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이내 분노하고
결국에는 눈앞에 닥친 수백만 원의 리조트 비용 때문에 서로를 탓하며 꼴사납게 싸우고 있겠지요. 그 모든 혼란과 다툼의 현장에 제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없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는 이제 온전히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멈출지 모든 것을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 저는 그 자유를 만끽하며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을 조용히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훗날 제가 사돈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던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는 한편의 코미디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끓여주겠다던 특별한 해장국을 기대하며 늦잠을 자고 일어난 그들은 텅 빈 제 방과 덩그러니 남겨진 짐들을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침 산책이라도 나간 줄 알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안내만 반복되자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메모지를 발견한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그것을 읽었고 빌라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버리고 그냥 가셨어. 리조트 비용은 우리더러 알아서 하래. 며느리의 말에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바깥 사돈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메모지를 빼앗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분노, 앞으로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어마어마한 리조트 비용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지요. 그들은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자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혹시나 제가 미리 계산을 해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그들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금액이 찍힌 계산서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 금액은 487만 원입니다. 어떻게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들 녀석은 사색이 되어 제 카드를 내밀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에 미리 카드사에 전화해 한도를 최저로 낮춰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지갑을 열어 현금과 카드를 꺼냈지만 네 사람의 돈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바깥 사돈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비굴하게 돈을 꾸고 며느리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까지 끌어모아 겨우겨우 계산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고성을 지르고 꼴사납게 싸우는 바람에 다른 투숙객들의 비웃음을 사는 것은 물론 리조트 직원들에게까지 망신을 샀다는군요.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호화로운 여름휴가의 마지막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했습니다. 잔뜩 수척해진 얼굴의 아들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의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사돈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제 집 대문 앞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해. 아들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더 악에 받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당장 나오셔서 해명하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의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조금의 감정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소리치던 그들은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결국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스피커 너머로 며느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시죠? 문 여세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여긴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말에 그들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포기한 듯 그들은 욕설을 몇 마디 내뱉고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모든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인생의 문은 이제 그들에게 영원히 셔터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게는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련의 계절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거절하면서 바깥 사돈의 사업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자금난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여기저기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사업을 강행했지만 애초에 기반이 부실했던 사업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은 시장 바닥에까지 쫙 퍼졌습니다. 사돈댁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들이 살던 번지르르한 아파트마저 차압당해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며느리는 모든 책임을 아들 녀석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가 무능해서 엄마 돈도 못 받아온 거 아니야. 라며 매일같이 남편을 닥달하고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결혼 생활도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장문의 메시지 하나가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아빠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재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 건물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그 건물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 평생 편안하게 모실게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구차하고 뻔뻔한 메시지를 읽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 건물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용서를 구해야 할 시어머니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매달려야 할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은 그들의 탐욕이 빚어낸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관여할 생각도 책임져 줄 의무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저 자신의 행복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집 문전에서 쫓겨나듯 사라진 이후 제 삶에는 놀라울 정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 시어머니라는 역할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리가 더 필요했습니다. 법적, 물리적 단절을 넘어 저를 올가매고 있던 낡은 관계들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는 과정이었지요.
그 시작은 친척들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와 연을 끊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친척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제게 시누이, 그러니까 아들 녀석에게는 고모가 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뀐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새언니, 저예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그래, 아가씨.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제 무미건조한 목소리에 시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새언니, 제가 소문을 좀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정말 종민이랑 의절하신 거예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야. 아니, 새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자식이랑 연을 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종민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누이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아마 아들 녀석이 제게 연락이 닿지 않자 친척들을 동원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시누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는 종민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부모 자식 사이에는 잘못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다 품어주고 용서해줘야 그게 부모지. 그래. 그럼 아가씨는 아가씨 자식이 아가씨 전 재산을 팔아치워서 재장인 빚 갚는데 쓰겠다고 해도 품어주고 용서해줄 수 있겠네? 제 말에 시누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의 전말을 전부 알지는 못했겠지만 제 단호한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자세한 내막까지 아가씨가 알 필요는 없어. 다만 이것 하나만 알아둬. 내가 내린 결정이고 나는 이 결정을 절대 번복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아가씨가 더 이상 이 일에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만약 앞으로 한 번만 더 이 일로 나를 귀찮게 하면 나는 아가씨랑도 인연을 끊을 생각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제 싸늘한 경고에 시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려주다가 대답이 없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전화 이후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친척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독한 사람이라며 제 뒤에서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무의미한 관계에 얽매여 사느니 차라리 독한 사람으로 혼자 사는 편이 100배는 더 행복했으니까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제게는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자식을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느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일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전 세계를 다 돌아볼 수는 없으니 가장 가고 싶었던 곳부터 차근차근 다녀오기로 했지요.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두꺼운 여행 책자들이 가득 꽂힌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혼자 여행사를 찾은 제 모습을 보고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이내 친절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손님, 어디 특별히 가고 싶으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스페인이요. 플라멩코도 직접 보고 가우디가 지은 건물들도 보고 싶어요. 젊은 시절 텔레비전에서 본 스페인의 정열적인 풍경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가보리라 다짐했지만 그 꿈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빛바랜 사진처럼 잊혀갔지요. 이제야 그 빛바랜 꿈을 다시 꺼내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직원은 제게 여러 가지 스페인 여행 상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체로 우르르 몰려다니며 정해진 코스를 도는 패키지 여행부터
자유롭게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는 자유여행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한 달 동안 스페인 전체를 여유롭게 돌아보는 자유여행 상품으로요. 제 선택에 직원은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 나이의 여자 혼자, 그것도 한 달 동안 자유여행을 떠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손님, 괜찮으시겠어요? 자유여행은 직접 길도 찾으셔야 하고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배우면 되죠. 길이야 물어 가면 될 테고. 이 나이까지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까짓 거 하나 못하겠어요? 제 당당한 대답에 직원은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러 스페인어 회화책과 여행 가이드북도 여러 권 샀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스페인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스페인어 단어를 외우고 오후에는 가이드북을 보며 여행 동선을 짰으며 저녁에는 인터넷으로 스페인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얽매여 살았던 지난 세월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만큼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식사 봉사를 할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작은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해온 요리. 그것은 제게 생계 수단이자 고단한 노동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가장 잘하고 가장 자신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 재능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그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제 이력을 듣고는 두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식당을 하셨다고요? 아이고, 저희에게는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천사나 다름없으십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3번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을 위한 식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제 돈으로 직접 사가고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해 식단을 짰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마다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저를 낯설어 했지만 이내 요리 할머니라 부르며 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정성껏 끓인 닭볶음탕을 먹던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준 밥보다 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제 아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서 저는 진짜 가족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탐내던 아들과 며느리의 가식적인 효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행복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스페인 여행 준비와 보육원 봉사활동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고 보람차게 보내고 있는 동안 아들 녀석의 세상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의 고 사장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고 사장은 강남 일대의 부동산 소식에 헌한 사람이었고 자연스럽게 여러 소문들을 접할 수 있었지요. 사모님, 들으셨습니까? 백서방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들른 제게 고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채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표정에 어떤 변화도 없자 그는 안심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댁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자 며느님이 남편을 들들 볶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매일같이 너는 무능해서 처가 하나 못 살리냐. 너네 엄마한테 가서 돈이든 건물이든 당장 받아오라고 악을 썼다고 하더군요. 백서방도 처음에는 쩔쩔매다가 나중에는 지쳤는지 이 모든 게 당신네 식구들 탐욕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냐고 맞서면서 매일같이 집안이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눈에 선한 풍경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들의 관계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끈마저 끊어져 버린 것이지요.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의 당연한 끝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님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더군요.